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4년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저의 새해 다짐은 깨어있자입니다. 무도한 권력이 정의와 상식을 짓밟고 공정과 원칙을 무너뜨릴 때 저부터 항상 깨어있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이 시대의 불침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깨어있어서 새로운 바다의 정어리떼들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2024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전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갑시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앵커님께서는 지금 신입생 같은 가슴 떨리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희 또한 나대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 채널을 열자마자 본 방송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에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백운기의 정어리TV의 효는 거침없이 노를 줘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제 인생의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구독자 4만 명을 갓 넘기면서 방송을 마쳤는데 성탄절 아침 오늘 7만 명을 훌쩍 넘어서서 구독자 8만 명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방 100만 가실 것 같습니다. 예. 네, 2024년 1월 2일 화요일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첫 방송 함께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정치 1번지 준비하는 동안에 참 놀라운 속보가 떠가지고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산 방문 중에 피습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테러를 당한 거죠. 오늘 오전 10시 25분쯤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든 괴한한테 피습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 뭐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지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틈을 타서 목 부위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쓰러져서 지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만 다행히 큰 위험은 없다. 그렇지만 목 부위라서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 김유정 의원. 네. 목 부위가 아주 위험한 부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날카로운 흉기로 저렇게 당했다는 것 같은데요. 네, 전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까 여기 앉아서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속보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제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하고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오늘 오찬할 그런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니 새해 벽두부터 이게 무슨 일일까 싶고요. 정말 별탈 없이 무사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척 무슨 사인을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다가가가지고 했대는데 너무 무방비 상태로 지금 피습을 당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윤경호 소장, 이 당 대표들이 테러를 당하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송영길 대표가 유세 중에 또 피습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당 대표 갈 때는 경호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글쎄요, 아마 경찰 병력 경호도 있을 거고 당 차원의 주변에 뭐 호위하는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일반 대중들과 만나는데 그걸 티내놓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뭐 선거 유세 중에는 박근혜 전 대표 대전에서의 피습이 컸고요. 제가 요즘에 하필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에 여러 이 민중들의 이 태도 변화 뭐 이런 흐름을 분석하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우리 양극화, 그다음에 진영 대결, 서로 말싸움, 상대에 대한 이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테러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도 역시 시간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굉장히 지금 섬뜩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 대한 뭐 배려나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고, 이제 증오, 그 증오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물리적인 테러까지 횡행한다면 이건 뭐 정치의 후퇴를 떠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벌어진 일인지 명명백백하게 빨리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때 대표 당시에 그랬고, 정진환 교수, 이렇게 테러 정치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야 후보를 다 망라해서 대선 후보에게는 이 경호팀이 사실 이게 근접 경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라든가 일상적인 시기에는 뭐 그런 근접 경호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찰 병력을 요청해서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습적인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좀 무방비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명백한 테러 행위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좀 무사하고 또 빨리 쾌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좀 전달을 하고요. 앞서 윤경호 소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이제는 그 적대와 어떤 증오, 혐오를 바탕으로 하는 뭐 팬덤 정치에서 이제 테러 정치로 나아가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 또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가덕도 공항 현장 방문하는 중에 피습을 당했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하는 것까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욱 교수, 이럴 때일수록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신원은 알 수 없고 현장에서 잡혔다고는 하지만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 그런데 119 구급차가 좀 너무 늦게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기 쉽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증오가 또 다른 증오를 만들어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소위 배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정치는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다만 1940년대 나치가 유대인을 대했던 자세가 이런 증오와 배제의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배제해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해서 절멸을 시켰죠. 그 당시에 600만에서 8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갔던 아주 아픈 인류 역사가 있는데요. 저는 또 그런 정치가 지금 21세기에 한국뿐만 아니라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극우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인종, 종교, 이민자에 대해서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정치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나라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당 당대표를 범죄자로 규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 당대표로 보는 게 아니고요,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아주 격앙된 정치,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치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걸 좀 막아야 된다, 이번에 기회에. 안 그렇게 되면 이건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쟁취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테러를 통해서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면
또 정치는 완전히 무도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교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이렇게 피습을 당하면서 남은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 원래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이 행사를 마치고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네.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사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간다고 했다가 지금 특검법 거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하는 중이었는데 네. 일단 내일 신년 인사회는 참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작년에는 무슨 이제 불참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10초도 안 걸리게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국회 통과하고 나서. 그래서 안 가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이제 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참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통해서 예. 받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시 33분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다 마치고 예.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양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 중에 이제 백브리핑을 기자들이 이제 원하잖아요.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세요 하고 있고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예고에 대한 입장 이제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막 물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 이렇게 묻고 듣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5, 60대 추정의 한 남성이 사인 하나 해주세요 라고 훅 들어와서 오른쪽 팔로 이제 대표를 가격을 했답니다. 팔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피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대가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쓰러졌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이 곧장 연행이 됐는데 대표 이제 왼쪽 뒷목에서 출혈이 좀 심한 상태이고 흉기로 이제 우리 아까 속보에 나왔듯이 자상인데 자상의 길이가 지금 추정은 불가한 상태고요. 예. 현장에서 경찰에게 이제 흉기를 썼냐 그런데 칼을 썼는데 과도가 아니고 20cm 길이의 쇠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10시 37분에 처치하는 차는 왔는데 앰뷸런스가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였고 10시 41분에는 경찰들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에워싸고 방어 중이었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지금 이송 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흉기도 보통 흉기가 아니었고 너무 무방비 상태였던 터라 또 기자들 둘러싸여서 백브리핑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걱정이 되네요. 소름 끼치고요. 예,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는 이제 아는 기자분 통해서 소식을 받으셨고 우리 댓글창에도 이재명 대표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행히 동맥은 피했다. 응급차가 10여 분 후에 도착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식은 있다. 과다 출혈은 아니라고 한다. 희망적입니다. 힘냅시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셨는데요. 정인남 교수, 다행히 지금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독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화면을 잠깐 보니까 아까 주먹으로 가격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흉기를 갖다가 이렇게 찔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뭐 주먹을 저는 이 팔로 이렇게 가격했다는데 이게 팔로 가격 자체가 칼을 든 그렇죠. 팔로 예. 이게 막 가격하면서 칼로 이게 목에 이렇게 자상을 입힌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럼 그렇게까지 근접할 수 있었냐? 이 완전히 계획적인 어떤 테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을 따는 잼잼 그 소위 자봉단. 이라고 하는 머리띠를 이 사람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팬클럽 회원인 것처럼 근접을 해서 기자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인을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 20cm 이상으로 추정되는 그 쇠칼 과도가 아니라 이 칼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상처를 입힌 흉기로 가격한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 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그 기자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쨌든 또 의식이 또 있는 것도 같다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섣부른 추정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빨리 좀 안정을 찾아서 치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접하거나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댓글창에 올려주십시오. 다만 절대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런 것을 전파해서는 곤란하고요. 김종욱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긴 흉기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의식은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이제 출혈된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게 이상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좀 빨리 쾌유가 돼야지만 만약에 이게 더 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정치가 거의 목숨을 거는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는 분노라고 하는 건 권력을 위한 게임인데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전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상대가 이재명 당대표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해서 저런 행위를 하는 일들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걸 유발한 건 정치권일 수 있겠죠.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분노의 언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소위 아주 나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치권이 만들어낸 하나의 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이렇게 백운기 정어리 TV를 좀 보시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들과 더 높은 분노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사실로 좀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정론을 보도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좋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사실들을 들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설파하는 여론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참 용경호 소장님. 현대 사회로 이렇게 가면서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지요. 그런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너무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너무 극단적이고 이게 선거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축제가 아니고 여기를 죽이지 않으면 여기가 죽는다 이런 생각 제가 참 마음 아픈 게요.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하는 일성이었어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를 기대를 했는데 나 저놈 죽일 거야. 이 얘기부터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증오, 그리고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분노 이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용의자가 바로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당당하다, 내가 뭐 무슨 응징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저는 나올까 봐 우선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댓글이든 아니면 이분에 대한 이 용의자에 대한 뭐 잘못된 뭐 표현들, 응원, 뭐 무슨 혹시라도 잘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다면 정말 대한민국 사회는 희망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 1대1의 관계에서도 아까 제가 배려라는 표현도 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다름과 틀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정치인에게 우리가 서로 뭐 응원이든 박수를 보내든 또는 비판을 하든 상대방이 네가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이거를 인정하면 이런 극단적인 테러나 또는 물리력, 무력, 폭력을 쓰는
의사 표시는 존재할 땅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테러 이후에 나타나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에 증폭이 되고 그걸 또 정치인들이 부추긴다면 과거에 우리 이 정치권에 있었던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지역 감정 때문에 서로 싸웠던 거 있었잖아요. 어느 특정한 후보는 전라도에 가서는 유세도 못하고 어느 다른 후보는 경상도 가서는 뭐 연설도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행태가 또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걸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언론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제시를 해야 될 그런 신년사인데 거기에서도 또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공격성을 드러내더라고요. 김유정 의원. 네, 저도 굉장히 실망했는데요. 당정이 일체가 돼서 싸우자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사도 그랬었고 어제는 신년사에 그래도 아무리 민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새해에는 희망을 얘기하고 국민을 좀 따뜻하게 보듬고 포용하고 통합을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이 대통령의 신년사죠, 보통은. 그런데 이때도 역시 작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떠들었던 이권, 이념 카르텔, 척결, 타파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의 그 언어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무슨 따뜻함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두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이거더라고요. 뒤에 적힌 글씨는. 그걸 보면서 어떤 국민의 따뜻함을 느꼈겠어요. 좀 전에 이재명 대표 이제 그 피스과 관련해서 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다고 속보가 떴는데 어제 그렇게 싸우자고 척결해야 된다고 했던 대상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국민에게 주는 그 영향이 심대하잖아요.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싸우자고 하고 타파하고 척결하자고 했던 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정말 첫날부터 절망감을 느꼈는데 오늘 또 이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요. 더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표 정말 무사하셔야 될 텐데. 예. 윤석열 걱정입니다. 대통령 신년사 한번 이렇게 좀 일부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뭐 어용 언론들이 다 이미 충분히 보도를 했고 여기에서까지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해드릴 일 있나 싶어서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년사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제가 공감했습니다. 영혼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개척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정말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요. 김종욱 교수 혹시 못 느꼈어요? 어제 보니까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아주 그전에는 그냥 좀 기름기만 번들번들했는데 이제 약간 포악한 인상 같은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년 거의 한 6개월 동안 국민들 압도적 다수에게 저렇게 비판을 받는 대통령이 존재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얼굴 표정으로 드러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다른 건 다 떠나더라도요.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민생 얘기하고 실용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념 얘기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다시 민생 얘기하다가 어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거잖아요. 깨 부시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제가 그거 선두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려운 판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정치가 따뜻한 정치라고 따뜻한 정부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접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절망의 정치가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해요.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냥 단순하게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바꾸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제발 좀 대통령이 전쟁의 정치를 그만두셔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호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국민들에게 싸움을 하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SNS에 올린 글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정일환 교수, 저는 윤석열 대통령 1년 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한동훈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건 앞서 여러분도 지적했습니다만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압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야당을 대화 타협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야당 또한 쓰러뜨려야 되는 패거리 세력으로 매도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또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역할인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패거리 정치에 더 가깝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이전에 연말에 누구 만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들에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3번째 만났습니다. 자, 어려울 때만 되면 자기 패거리들만 만납니다. 야당 대표 그렇게 만나라고 얘기도 만나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그 패거리 정치에 갇혀 있는 게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시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저는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제도 IMF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치는 정말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정치 이제는 좀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여망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런 정치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대한 명확한 심판 그리고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그렇게 보나 했더니 또 그렇게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팔마오 님도요. 얼굴 표정 잔뜩 굳어있고 인상 찌푸린 채로 국민들을 향해서 신년 인사를 해서 1월 1일부터 짜증나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윤경호 소장 어때요? 저만 그렇게 봤어요? 아니 표정이 좀 그렇게 1월 1일 신년사면 좀 푸근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좀 좋지 않아요? 저는 뭐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에 대한 얘기 이게 1월 1일 신년사의 사실 주된 내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컸는데 그걸 말고요. 최근에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보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식의 태도가 그 얼굴에 그냥 묻어 있는 거 아닌가. 명품백을 그때 내가 받았던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얘기가 과연 대통령실에 한 번이라도 나왔느냐. 그러고도 지금 거부권 행사를 정말 주저없이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 신문들에 뭐 여러 숫자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야의 지지율, 뭐 한동훈과 이재명에 대한 뭐 지지율. 그렇지만 유독 공통적으로 일정 숫자 이상 나왔던 게 바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보니까 최하 62에서 뭐 많게는 70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뭐 대통령의 얼굴을 얘기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제발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잘못했다라고 국민들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고개도 숙이고 또 태도도 변하고 그게 얼굴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 듭니다. 제이비님 표정 더러웠음. 우752님 K 독재자의 모습. 아, 여기에도 K자를 또 쓸 수도 있군요. 그런 걸 주셨는데. 박수혜님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새해 첫 방송이라서 저희가 특집으로 신년 전국을 좀 분석하면서 총선 전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속보가 들어오면서 이 내용부터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왜 생기게 됐는가. 물론 정치하다 보면 지지자들 간의 충돌도 있고 또 그래서 뭐 대결도 하지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다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녹여내고 그걸로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혐오, 분노, 증오 그리고 이렇게 테러까지 하게 됩니까? 뭔가 이걸 자꾸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맨 앞에서 끌고 가야 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틈만 나면 카르텔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통합과 포용을 해야 될 대통령이 1년 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따위로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더 자라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새해가 되면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던데요. 여론조사 나온 거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왔지만 MBC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가 조사한 내용이 다양하던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번 조사에 보면 부정이 59, 긍정이 35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착화됐어요. 6대 3이. 근데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 보면 딱 30점 맞아오는 게 의뢰 이제 맨날 그러니까 한 35점 받아오면 그냥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본인이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48%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제 뭐 1년 반, 1년 7개월 얘기합니다만 집권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본인의 대선 때 득표율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하는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러면 말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저는 실감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정말 달라지겠다고 하고 이제는 이념이 아니고 민생이다. 뭐 국민의힘 백보드에도 붙이고 대통령도 직접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2달 후 신년사에서는 카르텔 타파 척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신년사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임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뛰긴 했는데 또 미진한 것도 있었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사에 왜 통합이나 소통이나 이런 얘기가 없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도어스태핑에서 물었을 때 아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대통령의 일성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3년 차인 지금까지도 협치라는 말은 우리 정치에서 실종된 지 오래고요. 타협하고 국민을 포용하고 이런 얘기도 아예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작년 11월 18일, 그러니까 2022년 11월 18일 이후로는 도어스태핑도 완전히 중단돼 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도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민하고 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국민과 그 야당에게 소통한다고 얘기를 하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3개월짜리, 5개월짜리 장관들 전부 다 지금 총선 내보내라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특수부 검찰 카르텔 타파해야 할 대상인데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것.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정일체 확실하게 이루었다라고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뭔가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꼼수를 피우지만
한동훈은 그냥 젊은 윤석열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윤경호 소장님 어제 신년사 마친 뒤에 이제 기자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김치찌개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더 제가 이걸 보고 황당했던 게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소통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지금 기자들이 김치찌개 못 먹어서 환장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전제하고 꺼낸 얘기고요. 사실 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제가 뭐 기자 하다가 지금 은퇴를 한 입장에서 또 후배 기자들을 욕하는 꼴이 될 것 같지만 거기서 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조금 더 대통령에게 집요하게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계획과 일정, 의향을 왜 묻지 않았을까? 왜 못 물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마 질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표현 사실 듣는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일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신년사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되풀이하는 거가 귀에 쏙 들어오대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그 관련해서 뭘 하겠습니다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없고 작년에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놓은 거.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누군가 써준 것 같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정말 참모들이든 대통령이든 어떻게 작년에 신년사하고 올해 신년사하고 똑같은 얘기. 그러면 내년 신년사에 또 똑같이 세 가지 개혁에 대해서 그냥 뭐 던져놓기만 하듯이 그냥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심하다. 그런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을 한들 뭔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까? 오히려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 쏟아지는 국민적인 이런 분노, 이거를 그냥 해명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연한 교수님 그래도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면 그 언론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신년사 마치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치찌개 얘기하면 아니 대통령님 기자회견 언제 하실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저는 지난번에 뭐 이제 올해는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이런 게 나오길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면 의식 있는 기자라면 첫 번째 질문이 반드시 그거여야 한다. 왜 그동안 기자회견 안 했습니까? 이걸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물어봐야 그건 제대로 된 질문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년사 마치고 대통령이 내려와서 김치찌개나 먹자 그러면 거기서 실실대고 뭐 부대찌개 뭐 소세지 많이 넣어주세요. 이따 얘기합니까? 왜 기자회견 안 하냐고 물어봐야 그게 정신 똑바로 박힌 기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기자실 방문해서 힘내자고 하니까 그 질문은커녕 박수로 화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기가 찰 노릇이죠. 아무리 그 지금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옹호 여론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여러 사람이 지적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신년사에 이은 기자회견은요 대통령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책임이자 의무인 거죠. 국민에 대한. 근데 그것을 지금 국민을 대신한다고 하는 언론이 역할을 해서 기자회견에 대한 정확한 입장도 받아내고 또 회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여러 번 지적됩니다만 그동안 올해 들어서 집권 3년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그 답변을 끌어내는 게 언론인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주기만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아예 단절하고 오로지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오늘 또 국무회의 통해서 쌍특검법,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또 50억 클럽에 대한 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이미 예고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의 70% 가까운 국민 여론이 특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보호와 소위 대통령 옹호에만 관심이 가 있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이 태도, 또 대통령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그것을 선거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정서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사님이 기자회견은 노, 기자회식은 예스냐고 이렇게 비꼬셨는데, 김종욱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하는 스타일이 꼭 이렇게 정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대충 가볍게 이야기 툭툭 하고 이런 스타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지금 엑스포 유치한다고 대기업 회장들 데리고 가가지고 술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얼마나 마셨냐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국가 안보 관련된 거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라가 그럴 상황도 아니거니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기자들 만나서 김치찌개 먹으면은 그게 소통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기자들 대신 물어보라고 기자들한테 지금 주어진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뭐 김치찌개 얘기만 하고 왜 이럽니까? 아니, 검찰총장 때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특활비 턱턱 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다리 딱 올려놓고 화내고. 저는 지금도 똑같이 예를 들면 검찰총장처럼 군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검찰총장은 검찰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죠. 전 그래서 계속 군림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바랄 게 없다. 바라지도 말자. 제가 볼 땐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놀라운 건 여론조사를 말씀합니다만, MBC 조사에 의하면 60대 같은 경우 긍정 부정이 딱 49%예요. 그럼 70대 이상만 예를 들면 긍정이 높은 거면 20대부터 60대까지 소위 예를 들면 부정하는 층들이 대다수인 거고, TK 빼고는 부정층이 다 높은 거예요. 전 그래서 대통령이 대구 경북을 가는 이유가 그나마 긍정평가가 많은 지역에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경호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다. 일단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논평을 냈어요. 30일 날.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우리의 정치 갈등만 키울 뿐이다. 무슨 민의를 왜곡합니까? 70%가 찬성하는데 민의를 왜곡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정치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중동은 오늘 보니까 최훈 칼럼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과거 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이 나온 다음에 입당을 하자라고 하는, 입당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더니 옆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라고 하는 내용을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 김건희 씨 스스로가 본인이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70%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그걸 중앙일보가 칼럼으로 쓸 정도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그것도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냥 발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과된 거 아니고 국회에서, 근데 바로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다. 방법이 없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국민은 싸워줘야 됩니다.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올해는 참 오늘 이재명 당대표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싸움은 아니더라도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답답할 뿐이고요. 저는 그래서 꼭 이걸 갖다가 단지 4월 투표를 통해서만 하자. 전 이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폭정을 빨리 끝내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일 뿐이다. 그러려면 그런 폭정을 최대한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우리들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건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여실히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하시죠. 김치찌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김치찌개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그 대선 직후에 인수위 시절에 나온 네. 이야기입니다. 그 기자실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기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큰 통에다 좀 끓여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김치찌개 먹으면서 얘기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김치찌개가 갖는
정서적인 함의가 크죠.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서민들의 보편적인 음식이고 그런데 그 김치찌개를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허물 없이 격의 없이 우리 김치찌개 끓여놓고 대통령과 기자들이 둘러앉아서 질문도 허심탄회하게 하고 또 대통령이 솔직하게 본인의 구상을 얘기하고 이런 자리를 기자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와 했던 건데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그 김치찌개 얘기를 새삼스럽게 꺼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이 새끼라고 말한 게 드러났는데 대통령이 MBC 기자에게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라고 계속 매도하고 비행기 안 태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사과한 적이 없어요. 신년사에 그런 얘기라도 좀 했어야죠. 국민을 그렇게 갈라치게 했으면. 그런데 기자회견은 목적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답변도 못하면서 김치찌개 그거 먹고 싶은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밖에 모든 상황을 대통령을 주시하면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솔직한 이야기를. 그래서 기자들은 김치찌개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욕이죠, 그거는. 그리고 늘 업무 보고가 그 해 그 부처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부처별로 국정 과제도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어떤 식으로 그 부처의 방향을 끌어갈 건지 이런 거를 보고하고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결론을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역시 업무 보고도요. 부처별로 아니고요. 주제별로 민생 토론 형식으로 또 한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혼자 얘기 다 하는 거 너무 들었잖아요. 그럼 부처를 완전히 이건 무시하는 거죠. 국정 운영을 3년 차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정 포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년사도 건질 것 없고 날짜만 고치면 작년하고 똑같고 또 고치면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마찬가지고. 기자들의 언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본인은 형님 동생 하던 검찰 출신들 다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시켜가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할 거면 더 이상 정말 기대할 것 없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이 안 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제가 김유정 의원님한테 우리 김치찌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 지 2년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또 만났을 때 우리 김치찌개 한번 합시다 이러면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이고 김 의원님 김치찌개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벌써 2년이 지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날짜 잡읍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지난번 거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김치찌개보다 좀 더 좋은 메뉴로 이렇게 해야 인간적으로 상식이 있는 얘기지. 김치찌개 먹자고 그랬다가 부도숲에 날린 지 2년 만에 또 김치찌개 먹자. 아, 김치찌개 못 먹어서 환장했냐고. 그러니까요. 2년 만에 그 얘기하면 친구 사이면 너 미쳤어? 이러죠. 미쳤냐고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기자들이 안 먹어 그러지. 그렇죠. 너나 먹어 김치찌개. 네가 집에서 해 먹어서. 그렇죠. 기자들이 수첩 꺼내서 언제 날 잡으시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 듣는 기자가 참 모욕적일 것 같은데 윤경호 소장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모욕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박수로 화답했다. 뭐 내년에 힘내서 올해 힘내서 잘해봅시다. 박수로 화답했다는데 그 이제 예의를 차리는 거 하고 그 예의가 아니라 기자 대 대통령,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직을 내세운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직은 분명히 다른 거고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는 것도 그 언론사를 대표해서 나오는 거지만 기자들이 흔히 입에 자주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한다면 이 공사가 이렇게 뒤섞여 버린 거에 대해서 기자들 역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올해 이 4월 10일 총선은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다. 뭘 평가하는 거냐? 그동안에 정권이 얼마나 오만했고 또 무능력했는지, 무책임했는지. 아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단어들 전 잘 집어내서 평가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죠. 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게 탄핵이잖아요. 탄핵은 그러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 결국 투표로서 선거에서 매를 때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2022년 3월 9일에 투표했고요. 그리고 불과 한 2달 만에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맹목적으로 새로운 정부를 밀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이번에 근 2년 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중간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그 중간평가를 왜 하느냐? 제동과 견제를 위해서다. 저는 그게 이번 총선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써니님, 계란말이라도 추가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치찌개. 네. 김상무님, 김치가 잘못했네. 정다현님, 김치찌개는 죄가 없다. 예먼 국민들 좋아하는 김치찌개 욕보이지 마라. 그런 의견 주셨어요. 김상무님, 배추 잡아넣어라. 아이고, 그래도 참 제가 이렇게 평정심을 잃고 흥분하는데 또 이런 상황에 유머로 화답해 주시는 우리 정치 10단 애청자님들 존경합니다. MBC 여론조사 좀 더 소개해 보면 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64%가 나왔습니다. 그 뭐 해도 된다가 31%인데 그 전에 어떤 조사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70% 넘었거든요. 아마 저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버리니까 그나마 30% 지지하는 쪽이 모여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만 국정운영평가와 비교했을 때를 좀 유심히 봐야 한다고 봅니다. 부정평가가 59%인데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64%,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운영평가 지지하는데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이 35%인데도 거부권 행사 동의가 31, 4%포인트 차이 나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부정평가 59%인데도 64%, 5%포인트 차이 나는 거. 바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올해 총선과 관련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어느 쪽을 찍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핵심 어젠다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과반입니다. 52%.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게 41%. 오차범위 밖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게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52고 여당이 41이면 정당에 대한 지지도 5대4로 나와야 이게 또 그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라고 보면 또 좀 다르게 나옵니다. 민주당을 찍겠다 35%, 국민의힘 34%, 불과 1%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것은요 여론조사 그 기법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차이입니다. 왜?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도 정작 정당 어느 쪽을 찍겠느냐 하면 이렇게 박빙 접전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지금 총선을 앞둔 정당의 딜레마고 우리 유권자들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김종욱 교수, 이제 특검 거부권 행사는 우리가 쭉 다뤄봤으니까 지나가고 올해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서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절반이 넘는데도 그 표가 민주당에 고스란히 가지 못하는 상황,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 같은 경우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이번에 예를 들면 강서구청 선거를 반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유사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강서 구민들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형태로 소위 마음에 내키진 않습니다만 민주당에게 투표함으로써 응징표를 던졌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올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나는 2016년 선거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국적 차원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응징을 했었습니다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민주당을 응징했던 이중 심판의 흐름이 존재했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의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면 또 하나의 흐름은 이게 좀 계속 그 조중동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나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전화면접인데요. 전화면접의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ARS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고관여층이죠. 이제 바로바로 응답을 하고 있는 이런 고관여층을 보게 되면 여전히 7%에서 15%까지 차이가 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고관여층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전화면접과 ARS 얻은 중간쯤에 어떤 흐름이 형성될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착시가 많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정권 심판에 대한 흐름이 60%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장기 흐름 자체를 꺾을 수는 없다. 대신 응징을 얼마만큼 강도 있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만큼의 어떤 신뢰성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하여튼 지금의 한 3개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일까가 매우 중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권 심판에 대한 흐름 하나하고요. 더 중요한 건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이고요. 두 번째가 박정원 대령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70% 정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1월이죠. 그 다음에 4월에 박정원 해병대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또 상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현 정부와 대통령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 조중동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와는 매우 다른 양태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정말 그 부분을 지금 정당은 가장 좀 깊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윤경호 소장께서 전망하시는 새해 총선 구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정당의 울타리가 너무 넓죠. 그러니까 우선 인맥이나 또는 자산, 다시 말해서 뭐 경제력, 재력, 그동안에 뭐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고 나서 남는 돈 중에 반납 안 하고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 꽤 된다. 이 얘기에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 혜택을 거대 정당들이 너무나 독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각각 지금 분파이지만 저는 뭐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저 이삭죽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거니까. 아까 제가 중간평가 그리고 현 집권 정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독주 제동 이게 이제 결국 4.10 총선에 흔히 말하는 시대정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리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개별 지역마다 참신한 공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유권자는 막판에 내가 윤석열 정부를 매를 좀 때려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 두 가지 선택으로 저는 그냥 모아질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MBC 여론조사는 50% 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내놓은 숫자는요. 견제론이 60%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줘야 된다가 45%예요. 격차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론조사의 기법이겠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그 김정욱 교수님이 하신 얘기에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면요. 제가 우리 정기남 교수님 앞에서 여론조사 전문가 행세를 할 수는 없는데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대개 ARS 방식의 이 전화하고 그다음에 전화 면접 어찌됐든 면접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꼬치꼬치 묻는 거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샤이 점점점. 그러니까 나는 사실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표출을 안 하는 이게 샤이 민주당, 뭐 샤이 야당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샤이로만 남아 있었다는 건데 강서구청장이라는 일개 구청장 선거이긴 하지만 한 번에 이게 분출 이 모멘텀이 있고 나서부터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인 4.10 총선에서는 뭔가 이렇게 표면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정권 견제론이냐 정권 지원론이냐 이 숫자보다도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입니다. 정말 이번 총선 중요하지요. 이번 총선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도한 정권을 계속 두고 봐야 하느냐. 맨날 말로만 그러는데 국민이 제대로 깨어있어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또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았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착한 악마님 그런 걸 주셨는데 전두환 29만 원, 엑스포 29표, 국짐당 29석, 트리플 크라운 달성.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분노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함께 하자, 깨어 있자. 그렇게 입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스 형님 TV께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일단 출혈이 멈췄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1cm 열상으로 상처는 깊지 않다고 합니다. 외신도 빠르게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참 다행이지요. 아유 정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정장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내년 총선 구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당이 그대로 치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앞서도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집권 3년 차에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여론조사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정서가 거의 60%를 웃도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이번 총선을 치러지게 되는데 선거가 어쨌든 이게 양대 정당 중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또 특징이 있죠.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2016년 선거가 기억납니다만 또 제3당을 지금 소위 목표로 하는 이준석 신당 또 이낙연 신당 이런 신당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당제적 어떤 그 선거 양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앞서 이제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좀 그 신중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정서가 60% 넘는데 자 역대 총선은 대부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기억만 하더라도 2020년, 2004년 선거만 하더라도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정서가 그대로 투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결국 지금 민주당에 대한 저는 목표인데 과연 제1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소위 국민들의 어떤 정부 견제 심리를 온전히 받아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좀 하나의 퀘스천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저는 그것이 정당 지지도와 정부 견제론에 대한 여론과의 차이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결국 그걸 받아내고 있지 못하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흔히 얘기해서 아직도요. 이 정부 견제를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주저하고 있는 여론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종합해서 보면요. 10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자, 결국 그렇다면은 여전히 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그 키가 크게 우리가 선거 때마다 제기됩니다만 바로 혁신과 통합의 키를 야당이 쥐느냐 못 쥐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벌써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낙연 신당이라고 하는 분열을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또 기정사실하더라도
과연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 방향키를 잡고 혁신에 있어서 뭔가 주도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 저는 역대 정당들의 어떤 총선 그 승리의 역사를 보면요. 혁신에서 승리한 자, 혁신을 주도한 정당이 이겼다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진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정부 견제 여론을 온전히 담아내고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내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려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결국 혁신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총선 국면을 주도할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양쪽의 지지층은 결집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중수청이 좌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중도, 수도권, 청년 좌우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 청년들은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된다라고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대다수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표심을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이 더 끌어당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혁신 경쟁으로 가야만 그야말로 중수청의 표심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그냥 앉아서 반사 이익만 바라보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그런 보관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국무회의 마지막에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순방이 곧 경제고 민생이다라는 참 처음 듣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통해서 들었는데 최근에 그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도에서 빼버리고 했는데 어제 그 지진 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그런데 독도에 쓰나미 경보령을 일본이 내렸잖아요.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에 우리가 놓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서 경제고 민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외 순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 망신이고 국격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본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국방부 장관의 근데 대통령은 또 그 부분에 대해 정신교육 자료에 대해서 경로하셨더라고요. 제발 경로 좀 그만하고 일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국방장관은 한술 더 뜹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성하고 사죄하고 본인이 물러나도 지금 모자랄 판 아닙니까? 사퇴해도. 그런데 5만 부를 찍었는데 2만 부가 배포가 됐답니다. 그 비용이 4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세금 낭비하게 된 거가 죄송합니다 였어요. 국방부 장관의 사죄가.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좀 잠시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독도 경비대 출신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이제 외교안보 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면요. 대통령실이 이걸 몰랐다? 그럼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잖아요. 국방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방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가 통수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 독도에 근무할 때 일본에 있는 군함이 우리 군함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막아내는 싸움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따구로 접근을 하는 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영토 수호라고 하는 근본적인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문제 관련해서도 전 민주당이 진짜 대책에 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일반 법률도 아닙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헌법이 무너지는 순간 제가 볼 땐 국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너무 화가 나고요. 이런 정부는 제가 볼 때 진짜 상상을 초월하고 생각도 못한 정부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지도에서 독도를 빼고 일본이 저렇게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에 독도를 집어넣으면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죠. 정저부터 한숨만 나오네. 정말 한숨만 새해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숨만 쉬면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가게 됐는지 돌이켜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탓이 큽니다.
어제 신년 모임들을 다 했지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신년사 내고 이제 또 변화를 막 하는데 잠깐 그 내용 짚어보고 오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카드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가 궁금한데 무슨 동료의식 이거를 꺼내들고 화두로 잡고 나왔더라고요. 무슨 뜻일까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주는 용기 같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료 시민 사이의 동료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실천을 그리고 상대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딴에 뭐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저걸 들으면서 정기남 교수님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고 아니 뭐 여의도 문법 안 따르는 건 좋은데 좀 울림이 공감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저는 캐치를 못했어요. 해석 좀 해주시죠. 저도 해석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이른바 정치권의 언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는 뭐 국민 여러분 또는 뭐 국민.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국민일 겁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또 우리가 시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지금 취임사 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말의 취지는 뭔가 좀 시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좋은 뜻으로 받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사에도 나왔고 어제 신년사에도 나옵니다만 결국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민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윤심을 떠받치는 데 급급합니다. 대통령실은 거의 여사의 비서실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뭡니까? 정부 여당이란 데가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특검법 저지의 모든 것을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생각하는 정부 여당을 지지해줄 동료 시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김종욱 교수 보시기에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동료의식, 시민의식? 아니 선배님도 모르는 걸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괴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봤더니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만들어서 상대방과의 차이를 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다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동료 시민의 70%가 특검하자 그러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동료 시민들의 60%가 그 지금의 정부는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하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 동료 시민에 대한 비대위원장의 자세예요. 그런 자세는 전혀 안 보이면서 무슨 계산 없는 선의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계속 느끼는 겁니다만 정치를 이상한 데서 배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 공공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20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괴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경력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전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온 이유가 김건희 씨를 지키려고 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발언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이건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탁인데 이제 저는 대통령 한 명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맨날 국민들 힘들게 하는. 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국민들 힘들게 하는. 이거 뭐 답답하단 말 외에는 뭐 달리 할 얘기가 없는. 아바타잖아요. 그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에 my fellow citizens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듯이 그냥 수사적으로 따라 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fellow citizen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게 동료 시민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얼치기 개념을 좀 이렇게 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원래 한동훈 장관 발탁할 때 영어 잘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다고 글쎄요, 그랬어요. 법무장관 뭐 영어 잘한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 한동훈 영어 잘한다는 얘기는 법무부 내에서 검찰 내에서 별로 못 들어봤어요. 뭐 언젠가 뭐 나타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로 연설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건지는 뭐 모르는데. 대통령 만났을 때 영어를 좀 썼을 수도 있죠. 뭐 원샷 뭐 이런 거.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시민이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 뭐 정치학에 뭐 고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같은 상황에서 단일 민족 뭐 이런 거보다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선거에 지금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 시티즌이라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아마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라는 말을 이 시민이라는 개념이 대신하기에는 아직 우리는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이 부르주아 뭐 시민혁명, 부르주아 민주혁명 뭐 이런 것들과는 조금은 개념이 좀 떨어져 있는 거라 이 자칫 잘못하면 용어만 쏙 가져와서 지금 뭐 펠로우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아까 뭐 동료 이거 말 하나 때문에 무슨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어느 지역이었어요? 뭐 저 찜질방 뭐 한 달 동안 제공해준 이런 걸 사례로 드는 게 그냥 이거야말로 그냥 짜깁기에 불과한 거라서 아마 이거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쓰기는 계속 쓸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야 라는 것 때문에 아마 곧 접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위아래도 없냐 이런 말 할 거예요. 동료 시민입니까? 그냥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뭘 좀 멋있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포장하려고 그러고 애써 예. 멋있는 척하는 윤석열 같아요. 공천도 멋있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멋있게 합니까? 정치인이잖아요. 당 대표잖아요. 집권당의 대표인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좀 조기 등판해가지고 정권 심판의 어떤 프레임을 조금 자꾸 전환해 보려고 하고 한동훈 위원장 뒤에 숨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사라져 보려고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뭔가 선거를 치러보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 아무리 그렇게 프레임 전환하는 꼼수 피워도 소용없다 생각하고요. 신년사에서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만들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자꾸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를 본인들이 외쳐왔던 공정과 상식, 공공선, 맹종하지 않는다. 이거를 몸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도 끝이다. 규정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비정치인 이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비정치인만 비대위에 끌어들이고 지명을 합니까? 비대위 구성도 뭐 8명 중에 비정치인 7명이다. 그 비정치인 중에 벌써 낙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많은 발언했는데 여전히 안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일 때나 비대위원장일 때나 제대로 사람 검증하지 못하는 건 똑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초선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무총장이 당연직 간사 형태로 들어갑니다. 여야 막론하고. 그런데 초선 파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동혁 사무총장이요. 초선도 그냥 초선이 아니고 0.5선이에요. 본인이 2020년에 낙마했다가 그 대선이 있던 해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6월 달에 당선이 된 거예요. 지방선거랑 같이 치렀던 재보선에서. 이런 분이 사무총장이어서 공천의 실질적인 간사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비서실장도 초선이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도 뭐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비정치인이 하면 뭔가 새롭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대통령 하명 그 비대위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또 좀 의아해하는 국민들도 많았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적응을 해가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다가오고 국민들 눈에 맞춰줘야지 국민들이 자꾸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요. 올해 환호하는 해가 돼야지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뤄냅니까?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행히 의식을 회복을 했고 그렇게 상처가 깊지는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재명 대표 조속히 회복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단식해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인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 정어리TV 구독자가 벌써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1시 반에 첫 방송을 시작한 지 꼭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방송을 11만 1111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가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요. 백운계 정치 1번지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모두 40개 나라에 계신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와.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멀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폴란드, 스페인, 이집트까지 모든 대륙에서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외에 계신 시청자님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백운계 정어리TV의 동영상 제작 솜씨가 뛰어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상강뜰님, 자장나무님 부부께서는 정어리TV 오픈한 뒤에 빈자리 채워주시는 영상 보내주셨고요. 더불어숲님 아주 훌륭한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주셨고 광주의 한시민님은 3개나 쇼츠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쇼츠를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주소를 띄워놨는데요. anchorback@gmail.com입니다. 이곳으로 쇼츠나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어리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또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회수에 따라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작품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로 또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는 주인이 바로 정어리때 여러분들이십니다. 새해에도 함께 제가 깨어있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에서 마음껏 한번 헤엄쳐 보십시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용병호 소장님, 김종욱 교수님, 정기남 교수님, 김주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